쭉 다시 뛰고 싶습니다. 하이, 본인은 강력한 재계약을 원하는데 아유 잡자니 애매하고 풀어주자니 아쉽고 위즈덤처럼 확실히 놓을 만큼 엉망진창은 아닌데 반대로 제임스 네일처럼 아유 꼭 잡고 싶다 확신을 주는 카드도 아니다. 오늘은 25시즌 팀에 합류해 26경기에서 11승 7패 ERA 3.62 시즌팀 최다승 투수에 빛나는 에더몰러의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4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 후에 기아 타이거즈 최대 숙제 뭐였어요? 아이 제임스 네일 바지가랑이 붙잡는 일이었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팀을 떠날 경우 기아는 액면가는 별로지만 점점 세부 지표가 개선 중이었던 시즌 도중 팀에 합류한 에릭 라우어와의 재계약을 계획했다고 하죠. 그러나 내일이 원했던 선발 자리를 개런티해주는 큰 규모의 오퍼는 없었고요. 메이저와 마이너를 오락가락해야 하는 스플릿 계약만 있었기에 제임스 네일은 한 시즌 더 기아 타이거즈와 동행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우어와는 결별하고 기아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24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활약한 에더몰러와 계약을 해요. 몰러는 기아가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수직 무브먼트를 앞세워서 타자를 윽박지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내추럴 싱커, 우투수면서 이제 포심 패스트볼이 우타자 몸쪽으로 이제 수평으로 휘는 소위 테일링이 있는 공을 던지는 선수다. 기아가 대대로 이런 선수들과 궁합이 괜찮았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09년 우승의 주역 의자왕 아킬레노 로페즈, 16년부터 18년까지 3시즌을 동행했던 헥터 노에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KBO 투수 중에서 제일 씹사기 캐릭이었던 에런 브룩스. 기아가 이처럼 외국인 투수 영입에 있어 제임스 네일, 에더몰러처럼 수직 무브먼트가 아닌 변형 패스트볼이 빼어난 유형의 이런 투수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최고점은 당연히 폰세나 드류 앤더슨 같이 높은 회전수에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파이어볼러들이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주죠. 양현종도 지금 빠른 공의 평속이 130km 후반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높은 회전수를 지닌 이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기 때문에 선발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선발 투수 중에서 150km 이상의 회전력 높은 포심 패스트볼과 선발 투수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변화구 구사력, 그리고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 마지막으로 최소 5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스태미너를 두루 갖춘 외국인 투수를 얻는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은 애가 도대체 너랑 왜 사귀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저런 애가 한국에 왜 와요? 메이저리그도 저런 투수는 꼭 필요해. 아니면 일본에서 돈 많이 주고 데려가겠죠. 폰세요? 저런 급의 투수는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앤더스 이제 좋은 공을 앞세운 아주 훌륭한 투수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선발 투수로서 또 평균 이닝 소화력은 작년과 올해 모두 6이닝이 채 되지 않아요. 기아도 저렇게 강력한 다맛발 좋은 선발 자원을 테스트 안 해본 건 아닙니다. 23시즌에 션 앤더슨, 그 친구도 빠른 공 하나는 끝장나게 좋았어. 포심과 슬라이더 이 투피치 한계를 극복 못하고 중도 퇴출됐고요. 윌 크로우 역시 포심 구위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크로우 역시 선발 투수로서 갖춰야 될 구종의 다양성을 극복 못하는 5이닝짜리 선발 투수였죠. 결국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도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능력,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투수들의 장점은 역시 탈삼진 능력이다. 인플레이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ERA 대비 좋은 FIP 수치를 보여주죠. 득점권 상황에서도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빼어나기 때문에 최고점이 높은 투수는 역시 이쪽 유형이고요. 그러나 이런 스타일은 뽑기가 잘못되면 볼질을 해대거나 위닝샷이 약해서 한타자 상대하는데 투구수 6개, 7개씩 소모하면서 5이닝 딸깍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변형 속구가 뛰어난 네일이나 올러 같은 유형은 탈삼진 능력도 좋지만 소위 말하는 맞춰잡는 피칭이 가능해 투구수 관리가 되고 이닝 소화력이 좋아요. 반대로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망해버리면 아도니스 메디나 토마스 파노니 요런 선수들이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란 뜻이죠. KBO 리그는 좀 메이저리그가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는 2014년에 선발 투수들의 평균 소화 이닝이 5.97이닝이었으나 24년에는 5.25이닝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요. 에이스급이 아닌 경우는 타자가 2바퀴만 돌아도 이닝이랑 무관하게 바로바로 투수를 교체하고 여러 명의 불펜을 뒤에 붙이는 경기 운영이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KBO는 저렇게 하고 싶지만 할 만한 투수 여력이 없다. 대부분의 팀들이
뭐 필승조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뭐 스윙맨을 두세 명씩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 시즌 혹사 논란이 끊이질 않죠. 감독들이 슬럼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각 팀마다 정말 좋은 불펜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기아가 왜 작년 11월 중순에 서둘러서 에더몰러와 계약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내일이 150km 이상의 투심 패스트볼을 구사한다면 올러는 역시 150km 이상의 빠른 속구를 던지지만 이게 포심 패스트볼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역시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테일링이 굉장히 좋아서 좌우타자 모두에게 위력을 발휘하죠. 내일이 도마뱀꼬리 같은 스위퍼라는 이 전가해보도 필살기가 있다면 올러는 낙폭 큰 슬로그를 구사하고 두 선수 모두 이제 퀵 체인지업을 반대손 타자 상대로 위닝샷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올러 역시 우투수지만 우타 상대로 POPS가 0.630, 좌타 상대로 POPS 0.599, 좌우 스플릿의 차이가 없는 좋은 성적을 거뒀고 27.3%라는 굉장히 높은 삼진율, 그리고 26차례 선발 등판에 16번의 QS, 그리고 QS 플러스를 5차례나 했어요. 이런 것만 보면 올러와의 재계약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친구 시즌 중반 팔꿈치 염좌 때문에 전반기를 좀 조기 마감했죠. 6월 25일 키움전 6이닝 2실점 포투 후에 한 달을 훌쩍 넘긴 8월 6일 롯데전에 돌아왔는데 이날 시즌 최악의 피칭으로 2.2이닝 5실점 5자책 경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름 후인 8월 19일 키움전에 5이닝 4실점 4자책, 그리고 보름 뒤인 8월 30일 KT전 4.1이닝 4실점 4자책. 사실 기아가 6월 선전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부진하며 가을 야구가 좌절된 원인 중 하나는 패트릭 위즈덤 그리고 바로 에더몰러,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전반기에만 못한 후반기 활약, 그리고 중요한 순간 부상 공백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점이 매우 크다. 특히 곽도규나 윤영철, 황동하 등 핵심 투수 자원이 이탈해버려 뎁스가 얇아진 마운드에 외국인 선발마저 증발해보니 이건 뭐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시즌 도중에 순위 경쟁팀인 NC 다이노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를 긴급 수혈받았겠냐고.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제구력이죠. 내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불안한 점이 이 부분이에요. 내일은 미국에서도 제구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올러는 이닝당 출루효율이 1.66으로 꽤 높은 편이었고요. 특히 볼넷률이 11.6%로 제구력에는 늘 물음표가 붙는 선수였죠. 그러나 KBO 와서는 전반기만 하더라도 95이닝 동안 볼넷이 22개,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경기에서 초반 제구를 잡지 못해 고전했지만 그 위기만 또 벗어나면 귀신같이 이닝 먹방하면서 QS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후반기 들어서 54이닝 동안 볼넷 25개를 허용하면서 못돼먹은 볼질 행동이 나왔다. 3강 오륜을 저버리는 폐악질인데 이거 이의리 챌린지 보고 감동받은 건지 금묵자흑이라고. 이래서 사람 사는 환경이 중요하죠. 다 좋은 동네 아파트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선수 유형은 기아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딱 그 선수다. 이상형이란 뜻입니다. 강점은 좋은 탈삼진 능력 플러스 이닝 소화력, 학벌도 좋아.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서 갖춰야 될 장점을 두루 갖췄다. 이거는 선짜리 프리패스죠. 지표상으로는 정말 좋은 선발 자원이 맞는데요. 근데 시즌 중반에 팔꿈치 부상이라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안 좋은 시그널을 보였고요. 이제 과거가 좀 의심스럽죠. 재계약을 함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25시즌 지겹게 우리를 괴롭혔던 부상 리스크를, 그것도 외국인 선수, 그것도 투수의 팔꿈치 염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플러스 후반기 보였던 미국 시절의 재구난조 발현, 그리고 이번 시즌은 여차여차 묻혀갔지만 이 친구도 소크라테스과예요. 봄, 가을에 좀 취약하고 날 더워지면 이제 강력해지는 모습을 커리어 내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놀고 싶다 네 의견은 뭐냐? 내일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더 긁어볼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상황에 따라 내일 올러 둘 다 내년에 다시 봐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전제는 팔꿈치 쪽 문제가 없다면 이라는 이제 꼬리표를 저도 꼭 달아놓고 싶습니다. 94년생, 내년에 이제 만으로 32살이고요. 아직 에이징 커브를 염려하기에는 한창이다. 탈삼진 능력만 보면 내일보다도 뛰어나요. 그리고 워크의식도 좋다라는 게, 이미 슬러브라는 리셋레폰을 갖고 있으면서 시즌 중에 내일의 스위퍼가 부럽다면서 스위퍼를 슬슬 연마하더니 실제로 후반기 슬러브와 스위퍼를 번갈아 던지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9월 6일 아마 NC전이었을 건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꽤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아마 구단의 1순위는 당연히 제임스 네일과의 재계약 여부라 아마 올러와의 계약 뉴스는 12월이 넘어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부디 올러가 귀멸의 칼날 무한성 2탄도 광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제임스 네일과의 재계약
관련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